정치 팩토리 2부로 돌아왔습니다. 일부 정치 푹 시간에 자세하게 다루지 못한 저희가 더불어민주당발 언론개혁법에 관해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흔히 좀 인터넷에 떠도는 언어로 기레기 방지법이라는 좀 생각이 들지만 이 법안이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건 궁금증이 여전합니다. 여기서 기레기란 기자 더하기 쓰레기라는 표현으로 기자에 대해 매우 낮춰서 부르는 신조어거든요. 물론 이런 언어가 나오게 된 이유는 기자들이 헤드라인 장사를 통한 클릭수 올리기에 급급해. 조금 수정하자. 기자들이 아니고 네. 데스크겠지. 데스크. 알겠습니다. 이게 데스크들이 좀 헤드라인 장사를 통해 좀 클릭수 올리기에 급급해서 기사 내용이 너무 부실하고 팩트 체크도 되지 않는 따옴표 저널리즘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옴표도 제대로 안 쓰는 것 같던데. 누구누구에 의했다 이런 말만 쓰니까. 맞습니다. 일부 오프닝에서도 설명했지만 더불어민주당발 언론개혁법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인 씨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월 3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2월 임시국회 내에 언론개혁 입법을 처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두에 사실에 근거하지는 악의적 보도는 사회 혼란과 불신을 확산시키는 반사회적 범죄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말한 6대 언론개혁법에는 허위사실 명예훼손 시 3배 손해배상, 정정보도 크기 2분의 1 의무화, 인터넷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언론중재위원 증언, 악성 댓글 피해자의 게시판 운영 중단 요청권, 출판물 명예훼손 규정의 방송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네, 여기에 다른 야당들의 지적도 만만치 않은데요. 국민의힘에서는 10일 여당에서 추진하는 언론개혁 법안에 대해 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이 정권 입맛에 맞는 보도만 취사 선택하고 아닌 보도에는 법의 잣대를 들이밀어 언론의 재갈을 물려 여론을 조작하겠다는 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같은 날이죠. 10일에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언론, 포털이 거짓 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으로 피해를 준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물리도록 하는 게 주 골자다. 거짓 불법 정보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진짜 씨. 네, 여기에 관해 좀 자세한 이야기는 2부 시간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이시며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한선 교수님과 2부 정치푹 시간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2부 정치푹 시작하겠습니다. 정치 푹.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여보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는 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강의하고 있는 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미리 질문지를 먼저 보내드렸는데 6대 언론개혁법에 대한 비판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질문으로는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편성권과 언론사 경영 분리 독립 등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공약들은 21대 국회에서 논의가 좀 실종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먼저 언론개혁법, 그 뉴스 보도에서 6대 언론개혁법이라고 알려진 그 법안에 대한 논란들이 많고 잠깐 소개도 해주셨는데요. 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그 언론개혁법 얘기를 조금 더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어쩌면 이 표현을 많이 쓸 수도 있는데요. 네네. 지금 뉴스 보도에서 6대 언론개혁법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네.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 이거는 언론개혁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민주당에서도 언론개혁법 이런 표현보다는 언론민생법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던데요. 네네. 과연 그렇게 민생법이라고 부를 만한 타당성이 있는지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일입니다. 일단은 방향성에서는 지금 우리 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고려할 때 약간 타당성은 있어 보입니다. 민생법이라고 부를 만한. 네. 그래서 민생법이라고 부를만 하기는 하지만 언론개혁법이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이유가 일부 야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다. 이런 이유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촛불 민심에서 요구했던 언론 개혁에 관련된 아주 큰 굵직한 몇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으로는 언론계와 시민단체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요구했던 사항인데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라든지 그렇죠. 또는 언론사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문제, 네.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죠. 네네. 또 편성의 어떤 자율권을 주는 문제, 이런 산적한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어떤 미디어 정책이 있었나라고 물으면 개혁법까지는 아니더라도요. 그런 정책마저도 실종된 게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많았기 때문에 네네. 이거를 언론개혁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발의되어 있는 6개 언론개혁법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은 전무하거든요. 굉장히 그렇죠. 미흡하거든요.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하게는 사실 뭐 굳이 저널리즘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더라도 지금 현재의 정보나 뉴스가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그 구조가 대단히 모바일 플랫폼 위주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이 방송도 뭐 라디오를 통해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제가 알기로는 팟캐스트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서 듣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디어 생태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 미디어 생태계를 조금 더 큰 틀에서 보고 규제할 것이 있다면 규제를 하고 또 반면에 지원이나 장려할 것이 있다면 그런 지원이나 장려를 정책적, 제도적으로 해줄 만한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고 심지어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공론위원회 같은 거를 만들어서 뭐 미디어위원회 가칭으로 이런 논의들을 좀 하자 이런 요구들이 많았는데 그런 요구도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네. 또 정부 안에서 어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줄 지금 제도나 규제가 굉장히 여러 부처에 산재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거를 하나의 어떤 기구로 만들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부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전무했어요. 비전을 제시해주지도 못했고 개혁 관련된 입법이 추진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지금 나온 법들은 개혁법이라고 알려진 법들은 어떤 사회적 정리 현상으로 대두된 문제들 예를 들면 가짜뉴스를 퇴치한다든지 그렇죠. 뭐 악의적인 정보 확산에 따른 어떤 명예훼손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죠. 필요하기는. 그런데 이런 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본질적으로 다뤄야 할 개혁적인 내용이 다뤄지지 않고 다뤄지더라도 아주 작게 다뤄지면서 정리적 현상을 퇴치하는 거에만 집중되다 보니까 네네. 뭐 표현의 자유 침해다, 가중 처벌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저는 지금 이번에 발의된 법안들은 언론 개혁법이라기보다는 방향성에 있어서는 언론 민생법에 가깝고 그마저도 세부적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교한 입법 장치가 필요할 만큼 조금 약간 엉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공론의장에서 더 많은 논의를 거쳐서 정교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시기를 정해놓고 뭐 이게 임시국회 안에 해야 된다 이렇게 밀어붙일 만한 일은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또 촛불 민심을 담았던 언론개혁법 이를테면 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좀 전에 언급했던 이런 언론개혁과 관련된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은 별도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정쟁이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국민의힘에서는 물론 말씀을 주셨는데 대선을 앞두고 언론 재갈 물리기 시도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그 노웅래 의원은 그 고유와 중과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국한에 적용되는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야가 충돌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여야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각각의 양측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개혁법이라고 발의가 되어 있는 법들은 그러니까 일반의 개인,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어떤 인격권 침해라든지 명예훼손을 받을 수 있는 개인을 구제하는 그 피해를 구제하는 방향의 방점이 찍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물론 거기에 이제 언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성 언론을 통해서 유통이 확산되는 구조가 지금 미디어 생태계이기 때문에 일견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언론 개혁과 관련된 입법은 추진되지 않으면서 마치 언론의 재갈을 물릴 것과 같은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살 만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또 야권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거는 언론이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언론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누릴 만큼 그에 합당한 어떤 공적 책무를 다하고 있냐. 책임을 그러지 지고 않기 있느냐. 때문에 이런 법안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양측이 다 어떤 일견의 논리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네. 사실 이제 출판물 명예훼손에 유튜브 1인 콘텐츠 크리에이터뿐만 아니라 방송이나 포털 등도 포함하는 법안을 이원욱 의원이 발의했는데 네. 표현의 자유 위축이 불가피하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일면 타당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참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실은 사안은 아닌데 이원욱 의원이 정보통신망법 하면서 애초에는 방송하고 이게 언론은 빠진 것으로 추진이 되다가 나중에 언론이 포함이 돼서 이게 표현의 자유 위축이다, 언론의 자유 위축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의 미디어 환경을 보자면 어떤 뉴스나 정보가 생산되는 이 포인트보다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유통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여지가 많습니다. 가짜뉴스도 그렇고 네. 명예훼손도 그렇고 어떤 그렇죠. 인격권 침해도 그렇고 이게 생산보다는 유통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일어납니다. 네. 그런 측면을 감안했을 때 포털이 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포함된 것은 타당성이 일단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렇죠. 방송이 포함된 부분은 사실 우리가 이제 지상파 방송이라든지 라디오 방송과 같은 어떤 전통 방송만이 지금의 방송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방송에는 뭐 유튜브와 같은 1인 미디어 방송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통이 중요한 현실을 감안하면 방송이 포함된 것도 일부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말이 왜 나오느냐. 우리나라의 법적 제도 측면에서만 보자면 많은 법학자들이 이미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그런 법적 장치를 많이 갖고 있다고 평가를 하더군요. 그렇죠. 예를 들면 형법에서도 명예훼손법이 있고요. 네. 또 언론중재법 같은 것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거기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또 들어가면 이건 가중처벌이다. 그래서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거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좋을 텐데 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 또는 언론에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언론이 사회적 책무를 다한다는 그런 전제,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의 법리적 측면이 아니고 실제로 현실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언론들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느냐, 또 언론의 신뢰도는 그에 합당하냐, 이 측면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언론 신뢰도는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언론 자유도를 측정하는 이건 이제 법리적 측면이 아니고 사회문화적 측면입니다. 네. 세계 국경 없는 세계 기자회 등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양호 수준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는 물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조금 낮았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에 지금은 표현의 자유에 방점이 찍힌다기보다는 언론이 공적 책무를 다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언론의 신뢰도 문제 또는 언론의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문제, 특히나 일반 개인이 받는 피해를 구제하는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더 많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도요. 제가 이 여론조사를 보고 좀 살짝 놀랐는데 네. 오마이뉴스가 2월에 리얼미터에 의뢰해가지고 수행한 그 여론조사에 따르면 언론사한테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게 찬성한다가 60%입니다. 작년 5월에는 이게 80%였어요. 이 말은 우리나라 국민적 정서는 아직은 언론의 공적 책무를 더 요구한다 쪽에 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표현의 자유 위축이라는 말이 약간 과장돼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또 있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제가 볼 때 문제는 양측 다 어느 정도의 일리는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언론의 자유 특히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지 않을 장치 이를테면
정치인이라든지 공인이라든지 공적 사안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따지지 않아도 된다. 이걸 이제 법리적인 용어로는 위법성 조각 사유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이런 것들을 조금 보완을 해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는 장치들을 마련할 필요는 있겠죠. 그럼 교수님 유튜브라든지 1인 콘텐츠 크리에이터들 중에 요즘 정치인들도 많이 참석을 하고 있고 또 이게 포털이나 방송을 통해서도 이제 많이 좀 나아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의 성립이 좀 기준이 될 수가 있나요?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명예훼손 성립 기준을 따지는 게 네. 일단은 이제 이 방송들이 이제 포함이 될 수 있는지 그러면 결국 명예훼손은 저희는 진실에도 처벌을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진실과 허위의 기준을 어떻게 둘 건지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 부분으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법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상식적인 수준 또 언론 법에 근거한 그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크게 4가지 조건이 있더군요. 첫 번째는 출판물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판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네. 잡지나 신문 이렇게 우리가 흔히 출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SNS라든지 방송이라든지 포털 이거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네.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됩니다. 허위 사실만을 적시해서가 아니고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이 두 번째 요건입니다. 세 번째는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 인해서 실제 어떤 개인이 또는 어떤 공인이 어떤 단체가 명예훼손이 일어났다고 인지해야 됩니다. 이거로 인해서 나는 명예훼손 당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 번째 조건이고요. 네 번째가 그 명예훼손이 고의성을 갖고, 그러니까 출판을 할 때 고의성을 갖고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했든지 또는 비방의 목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네 번째입니다. 고의성 또는 비방의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해서 좀 3배 정도의 손해배상을 처벌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좀 너무 심한 가중처벌이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표현 그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네. 사실 이제 징벌적이라는 표현은 어떤 손해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발생한 액을 계산을 해서 그만큼만 보상해 주는 게 아니고 네. 말 그대로 과도하게 어떤 징벌의 의미를 가해서 손해배상을 물리는 게 징벌적 손해배상제입니다. 이게 왜 도입이 되냐?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유튜브를 통해서 가짜 뉴스가 확산이 돼서 조회수, 클릭수를 막 올려서 그 유튜버가 예를 들면 한 1,000만 원의 이익을 발생시켰다고 봅시다. 네. 그런데 과태료, 손해배상액이 100만 원에 불과하다. 그러면 어떤 유튜버가 나는 손해배상액이 두려워서 적극적으로 가짜 뉴스 만드는 정말 악의적이고 왜곡된 가짜 뉴스도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손해배상액이 너무 적으면 수익이 더 많으니까 전혀 어떤 제재 효과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도입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3,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과도하게 징벌적 의미의 손해배상이 주어진다면 그 유튜버 또는 언론을 비롯한 사람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뉴스 검증도 하고 어떤 명예훼손의 여지가 없는지 어떤 밝히는 그런 순기능적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사실 손해배상제가 도입이 됐던 거고요. 네. 그런 맥락 이어서 2004년, 2012년에도 이미 2차례 입법이 추진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네. 우리나라는 사실 정파적인 이익을 대변하는 어떤 허위 보도라든지 왜곡 보도를 일삼는 그런 언론들도 존재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 이런 게 이제 여론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배 손해배상이 너무 과도하다. 그 자체로 위헌적이다. 요거를 따지기보다 지금의 환경에서 이런 징벌적 손배제가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제 작동될 것이냐, 실효성이 있냐, 요거를 따지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봤더니 우리나라 명예훼손법과 관련된 법 전반을
재검토해가지고 조금 겹치는 게 있으니 이걸 조정을 하고 또 아니면 부당 소송한 거를 금지하는 부당 소송 금지법도 도입되는 게 맞다. 이런 언급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 법학 전공자들, 언론 전공자들, 또 현업의 실무자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 세배 언론 그 송배제가 일정 부분 타당한 게 있다면 그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좀 정교화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잠시만 이제 제가 조금만 정리를 할게요. 제가 법을 좀 다루는 사람이니까 이게 약간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갖고 일단은 그 손해배상이라는 거는 형사적 처벌이 아니라 민사적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네. 피해액을 이제 뭐 제가 입증을 하면은 거기에 곱하기 3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형사적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벌금을 3배를 때리겠다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위헌적인 요소는 없고요. 형사 뭐 벌금을 늘리겠다 이런 게 아니고 네. 피해 받은 사람이 내가 너가 명예훼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로 인해갖고 이 정도의 피해를 봤어.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피해 보는 거를 이제 요즘에는 보상을 한다고 해요. 물론 그 보상의 수가 제가 저렇게 수익을 올렸다고 해서 내가 그걸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다만 이제 이걸 3배로 가중을 해서 네. 그러면 내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 얘가 수익 올리는 걸 막아보자 라는 의미로 저희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약간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갖고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렸어요. 네. 네, 그러면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언론의 경우 취재 인력 부족에 법리적인 문제 발생 시에 이를 다룰 수 있는 법무팀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지방분권 시대의 광역 기초단체와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되고 있지만 이를 감시하는 언론에게는 매우 위협적일 수 있어 보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맞습니다. 그 모든 언론이 뭐 비슷한 상황이겠습니다만 지역 언론이 가장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앞서도 이 법은 언론개혁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이유가 실제로 촛불 민심이 원했던 언론개혁에 관한 게 전혀 없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지역 언론에 대한 부분도 상당 부분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실 지금 현재로도 지역 언론을 어떻게 하면 민주주의에 맞게 잘 작동할 수 있게 도와주느냐 이런 지원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지방 분권을 준비하는 입장에 있다면 그 지방 정부의 권한과 어떤 위임되는 게 많아지는 것만큼 견제하는 어떤 한 축이 있어야 되는데 지역 언론의 역할이 또 그만큼 더 중요해진다는 것이죠. 그에 수반되는 뭐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정말 필요한데 이에 관련된 내용이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지역 언론이 이렇게 어렵고 또 지역 언론을 적절하게 건강하게 유지해 줄 만한 그런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 언론개혁법이라는 게 만약에 입법이 돼서 추진이 된다면 지역 언론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무팀이 없는 데가 대부분이고요. 맞습니다. 또 이렇게 만약에 소송이라든지 중재에 되면 이 시간, 그 시간을 다른 취재 업무는 하지 못하고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든지 또 소송을 한번 겪고 나면 자기 검열을 한다든지 이런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이 지역 언론에 적당한 지역책이 없는 상태에서 한다면 지역 언론이 너무나 큰 부담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또 다른 주제로 이제 인터넷 기사랑 이제 인터넷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과 그다음에 악성 댓글 피해자 게시판 운영 중단 요청권에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양기대 의원이 이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보면 댓글로 심리적 중대한 침해 시 댓글과 관련 게시판을 운영 중단을 명시하고 심리적 중대한 침해를 어떻게 계량할 수 있는가? 네네. 네. 어떻게 계량할 수 있는지 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지금 그 비판의 요지는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라는 점, 그리고 또 심리적으로 중대하다는 것을 과연 어떻게 특정할 것이냐, 이게 어렵다는 점, 또 그것만 가지고 게시판 전체를 중지시키는 것이 과도하지 않냐, 이게 이제 비판의 골자인 것 같은데요. 게시판 전체를 중지시키는 것은 좀 과도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게시판 전체 중지가 아니고 댓글 중지로만 지금 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개인의 주관적 판단일 수밖에 없고
심리적으로 중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객관적으로 계량해서 입증할 것이냐, 이제 이 문제가 남는 부분인데요. 이건 아마 법 전공하시는 선생님들이 잘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명예훼손이라든지 성추행과 관련된 것들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대단히 주관적이고 그걸 어떻게 측정하냐 이런 면이 있지만, 그런 법이 있음으로 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인지가 생각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이거든요. 인식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제도적 장치로 인해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와 문화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포인트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런 남용을 막기 위한, 누구나 다 나는 정말 심리적으로 중대한 피해를 받았어, 이렇게 남용되지 않기 위한 보완적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공인이라든지 공적 사안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이런 보완 장치가 더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정보 게시자가 무슨 이의 제기권, 이의 청구권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전 사실 이제 심리적 중대한 침해 같은 경우는 기존 법에도 아예 없고 또 계량화 자체가 상당히 불가능해서 논란의 소지가 너무 많다. 그리고 쭉 얘기를 들으면서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언론개혁법은 정말 언론개혁법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그렇죠. 계속 하게 되는데요. 근데 현실은 언론의 편향적인 보도랑 악의적인 편집 때문에 우리 국민 일반이 정말 진영으로 쫙 갈라져서 진영 대 진영으로 계속해서 논쟁과 싸움을 하고 있고, 이런 언론 메시지를 양극단에선 진영 국민들이 서로의 진영을 공격하기 위해서 계속 생산하고 확산하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문제를 위해서 지금 너무나도 부족한 이 정부의 언론개혁 법안에 앞서서 선제적으로 좀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 부분, 근본적인 해결책은 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너무 어렵겠죠. 이런 얘기를 저는 평소에도 늘 하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미디어 환경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그래서 언론 개혁의 대상이 되는 이게 누구냐 이렇게 하면 아주 많은 시민들이 흔히 그냥 기성 언론만을 생각할 것입니다. 네. 또는 변화된 환경에서는 유튜버 뭐 이런 사람들을 표현을 하겠죠. 스스로 시민들 스스로 우리가 언론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론 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 다자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당연히 기성 언론이 가장 많이 반성하고 가장 많이 개혁이 돼야 하는데, 그에 못지않게 시민들 스스로도 특히나 지금처럼 1인 미디어 환경에서는 언론 역할을 수행하는 1인 시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직접적인 뉴스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확산시킨다든지 좋아요를 누름으로써 또 그 여론에 도드라지게 만든다든지 이런 간접적인 차원에서 뉴스와 정보에 어떤 기여하는 이런 시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사실은 언론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언론에 공적 책무를 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어카운터빌리티라는 표현을 씁니다. 언론이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이런 표현인데요. 저는 이게 언론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민들, 1인 미디어로 활동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네. 정보를 소비하고 활용하는 우리 시민들 모두가 사실은 어떤 공적 책무를 갖는 어카운터빌리티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어카운터빌리티는 조금 어려운 용어이기는 한데 네. 이런 역할들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담당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쉽게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강조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지금은 권리 못지않게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미디어 리터러시도 조금 더 강조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그러면 시민들의 좀 자발적인 참여랑 그다음에 시민들이 정말 진정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좀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저희가 언론중재위원회 증언 그리고 정정보도 크기의 2분의 1 의무화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게 그 김영호 의원이 언론중재법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열린민주당 대표인 최강욱 의원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발의 내용이 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그 내용이 좀 주목받는 이유가 어떤 것인가요? 네. 저도 사실 언론중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그 최강욱 의원의 언론중재법을 조금 들여다봤는데요. 네. 아무래도 최강욱 의원의 언론중재법이 더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유는 네. 활동하고 있는 제가 봐도 굉장히 강력한 언론중재위원들의 권한을 굉장히 강력하게 강화시킨 내용들이더라고요. 네. 가장 중요하게는 지금 최강욱 의원의 발의 내용을 짧게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는 지금 언론중재위원회라는 명칭인데 그거를 언론위원회로 변경하는 명칭 변경이 하나가 있고요. 네. 현재 전국적으로 9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으로. 그런데 이를 120명으로 늘리는, 그러니까 네. 한 30명 정도가 늘어나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구성에 있어서도 지금은 법 쪽에 관련된 분 그리고 언론계 관련된 전문가들이 주로 구성돼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인권 분야라든지 언론 감시 활동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늘리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군요. 네. 그래서 이제 120명 정도가 늘어나는데 이 이름을 바꾼다든지 인원수가 늘어난다든지 이거는 사실은 강력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보다 강력한 건 그 다음인데요. 네. 지금 현재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은 중재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로 인해서 어떤 명예훼손을 당했다든지 피해를 받은 사람과 그 언론의 당사자들, 뭐 신청인, 피신청인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언론중재위가 관련된 사안을 잘 검토를 한 다음에 조정안을 내놓는 겁니다. 네. 그래서 중재를 하는 것이죠. 서로 받아들이게끔. 그런데 만약에 둘 중 누구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현재 중재위원은 그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재에 그냥 머무는 역할인데요. 네. 최강욱 의원 안이 갖고 있는 거는 중재뿐만 아니라 심판의 기능이 있는 겁니다. 일종의 법원 기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판단을 한 다음에 강제로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요. 네. 시정명령 권한을 주고요. 시정명령뿐만 아니라 이거를 지키지 않았을 때 이행하도록 그 일종의 벌금의 성격인 강제 이행금 뭐 이런 것을 최대 2천만 원까지 물릴 수 있게 돼 있고요. 네. 이 2천만 원을 4번까지 물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것이죠.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시정명령이라든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이 기능, 법원의 기능을 부과한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30명 정도를 증원시키는 것으로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러면, 네. 중재위원들이 대부분 상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요. 네. 다른 현업이 있는 전문가들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사건당 보통 3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되는데 그 안에 어떻게 복잡 미묘한 팩트를 체크를 하고 뭐 강제 이행할 수 있는 판단까지 내리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지 않나. 그렇죠. 좀 과한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90명에서 120명을 늘려요. 그리고 숫자들은 좀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분들이 이런 중재 심판이 들어왔을 때 정말 모두 회의가 소집이 돼서 다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네, 모두 다 모입니다. 이거 전국 기본적으로는 네. 사전에 자료를 배포를 해주고요. 네. 그 사전에 배포된 자료를 어느 정도 검토한 다음에 또 언론중재위 사무소에서 그 사무소 직원이 양측의 사안을 들은 다음에 조정안을 미리 마련을 합니다. 네. 그 두 가지를 중재위원들이 검토를 한 다음에 신청인, 피신청인에게 제안을 하고 받아들일 것인지 또는 기본적으로 누락된 팩트가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그러면 이런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는 다들 이제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고 했었겠네요. 아닙니다. 저희 마스크 쓰고 아. 공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네. 오늘도 사실 중재가 오전에 있었는데요. 네. 중재 사무소에 와서 합니다. 온라인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중요한 그렇구나. 사안이구나. 네. 이게 저희가 그냥 봤을 때는 뭐 언론 중재 심판이 내려왔다라고 그냥 느껴지기에는 보다는 조금 더 이제 크게 정말 이게 심각한 사안으로 네. 받아들이고 있구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교수님 저희가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그 언론개혁법이 특히나 이제 지역 언론 그리고 지역에서 좀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 또 이제 부정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한마디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지역에 있는 대학에 몸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언론에도 관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어떤 정책이나 어떤 법안들이 만들어지든 과연 지역 언론에 대한 인식이 있나 이거부터 늘 꼼꼼하게 들여다봅니다. 네. 그런데 많은 부분 그렇듯이 이번에도 지역 언론에 대한 또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떤 미디어 생태계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언론개혁법에 지역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지방분권을 준비하는 지방분권이 아니다 할지라도 지금 포스트 민주주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역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역 내에서 제대로 된 비판과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 언론에 대한 어떤 큰 틀에서의 제도나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과도한 어떻게 보자면 부담이 될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이 보완 장치 없이 진행이 된다면 지역 언론의 어떤 순기능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긍정적으로는 지역 언론이 조금 더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사회적 직무를 다할 수 있는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냥 보내드리기 너무 아쉬워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기대하고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건 공영방송 지배구조 어떻게 바꿀 건지, 그리고 언론사의 소유나 경영을 어떻게 분리시킬 건지, 그리고 미디어 생태계가 변화된 것에 맞춰서 어떻게 정말 언론을 개혁시킬 건지,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다 실종된 채로 현상만 가지고 지금 계속 논란만 벌이고 있잖아요. 네. 문재인 정부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정말 진짜 제대로 된 언론개혁 다시 논의할 수 있을까요? 아니 논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반드시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이게 어떻게 지난 가능할지. 총선 때 총선에 사실 민주당의 어떤 공약 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이런 공론 기구를 만들어서 지금 사실 굉장히 일선 현장에 가보면 이 변화된 미디어 생태계에서 산업적으로도 힘들어하는 언론계가 너무 많고요. 그렇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네. 피해를 보는 개인들도 많고 산업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기성 언론이 저널리즘 기능도 제대로 수행하지 네, 못하고 있는 그렇죠.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빨리 더 늦기 전에 그런 기구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오늘 긴 인터뷰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또 다음에 또 이제 이 법안들이 상정이 돼서 뭐 처리가 된다고 하면 또 한 번 더 모셔서 좀 이야기를 깊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인터뷰 쭉 진행해봤는데 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되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 예, 현재 언론중재위원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어서 그런지 너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사실 정치팩토리 청취자분들한테 큰 도움이 네. 되는 방송이었겠다라는 네. 생각이 하나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사실 정말 지역 언론에 종사하시는 언론 노동자들 너무 어려우시잖아요. 너무 어려운 그건 조건에서 정말 고사 직전의 상태에서 애쓰고 계시는데 뭐 일각에서는 기레기라고 많이 비난하지만 열심히 노력하시는 이 언론 종사 당사자들과 네. 그리고 시민사회 목소리를 직접 좀 청취하는 음. 공청회, 공론회장이 꼭 있어서 제대로 된 언론 개혁안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했습니다. 저는 참 비판적인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지역 언론들은 진짜 받아쓰기밖에 안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좀 암울하기도 한데, 그렇죠. 근데 더 변하겠죠. 이게 네, 이게 뭐 변호사님 일찍 가셔서 네. 이게 말씀을 전해드리지만 변호사님 일정이 있어서 조금 일찍 네. 나가셨고요. 이 지역 언론이 제가 뭐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희처럼 이런 유튜브라든지 팟캐스트라든지 좀 뉴미디어에 빨리 적응하고 네. 더 빨리 좀 나가서 그런 부분에서 다른 부분에서 좀 수익 창출을 해야 되지 않나. 정말 거대 자본에 휘둘리지 않는 정말 네. 독립적인 언론을 만들려면 개별적으로라도 어떻게든 수익 구조가 좀 개선돼야 좀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많은 네.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또 언제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또 슬슬 선거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특히나 남구청장 후보도 그렇고. 네, 매주 좀 바쁜 시간들이 좀 지나갈 것 같은데 다음 주까지도 모두 건강하게 좀
이따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